뭐 해? 집 근처야. 일단 나와. 밥이나 한잔해. 2012년 9월 태국 방콕.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한 경찰관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얼마 안 돼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됐는데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마약류인 코카인 복용까지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구속되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왜 갑자기 석방이 되죠? 각종 범법을 저지른 진범은 그가 확실했습니다. 음주는 물론 체내에서는 코카인 성분까지 검출됐고요. 사고 당시 시속 177km로 과속한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인은 단지 보석금 50만 바트, 우리 돈 약 1,900만 원을 내고 석방됐던 겁니다. 과속했죠, 음주했죠, 코카인 했죠, 뺑소니 했죠. 사망 사건에. 저게 저렇게 풀려날 일이 아니거든요. 어허. 그런 그가 구속을 피한 이유. 사고 내고 좀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좀 마셨던 거예요. 저 음주운전 안 했다고요. 경찰은 용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믿고 그를 석방. 이후 재조사를 통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지만 이미 그는 해외로 도피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도피 9년째인 2021년 태국에 개정된 마약법이 발효. 마약 불법 복용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게 되면서요. 범인의 마약 혐의 공소시효 또한 만료, 처벌을 면하게 됐던 건데요.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알고 보니 그는 세계적인 스포츠 음료 레드비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이티아. 그의 가문은 약 23조 4천억 원의 재산을 보유해 당시 태국 내에서도 두 번째로 꼽히는 부호였습니다. 재벌 3세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던 스토리가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셈인데, 야 이게 진짜 좀 냄새가 나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니까. 네. 이처럼 분명히 죄를 저질렀음에도 재력이나 목격자 부재,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법의 처벌을 교묘히 빠져나간 범인들. 또 반대로 결정적 단서 하나로 검거된 범인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사건의 진범에 대한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종,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입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7일을 공개합니다. 몸으로 풀린 49년 된 미제 사건. 2017년 12월 1일 영국. 장장 49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잡혔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1968년 영국 더럼주의 한 가정집. 생후 19개월 된 남아 폴 부스가 두개골 골절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폴의 부모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사고사를 주장. 경찰도 별다른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일단락 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폴의 형 피터는 우연히 SNS에서 한 사진을 보고 불현듯 옛 기억이 떠올라 진범을 지목했는데요. 이게 뭐 특별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빠랑 아들 사진 같아 보이는데요? 무슨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저걸 보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 아니라 뭐 범인과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아니라고?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입니까? 그렇습니다. 19개월 남아 폴 살인 사건의 진범은 사진 속의 남자였고요. 그의 정체는 놀랍게도 사고사를 주장했던 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그는 의붓 아버지였는데요. 폴의 사망 당일, 당시 3살이었던 형 피터는 거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의붓 아버지 데이비드가 동생 폴의 발목을 잡아 휘둘렀고 이로 인해 폴이 벽난로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아이고 왜 그래? 피터는 뒤늦게 SNS에서 의붓 아버지가 동생 폴을 안고 있는 사진을 보고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났고요. 경찰에 의붓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증언, 재수사를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 사진 좀 소름 돋지 않아? 제 애가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아 그러네 손으로 손으로 애가 이러고 있어요? 재수사가 시작된 후 병리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의붓 아버지의 진술대로 폴이 만약에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 부상을 입었다면 두개골의 골절 형태가 일자형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폴의 머리에 난 두개골 골절의 모양은 G자형. 이는 폴이 낙상이 아니라 형 피터의 증언대로 학대를 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스테파니의 진술. 어릴 때 의붓 아버지가 제 발목을 잡고 휘둘러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의붓 아버지에게 매일 맞았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아, 정황 증거가 이제 나오네. 그죠? 아이들을 줄곧 학대해 왔던 게 사실이네요. 결국 2017년 의붓 아버지 데이비드가 폴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49년 미제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제일 불쌍했던 게 사실은 피터였어요. 너무 무서운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을 잊는다고 하잖아요. 뇌가 강제로 기억을 덮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동생이 죽는 걸 보고 내가 살기 위해선 이 기억을 덮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닌가. 49년 동안 이렇게 잡지도 않고 호의호식한 거 보면 너무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잡혀가지고 처벌을 받게 돼서 진짜 정말 다행이다. 진범은 누군가 19, 16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밝혀낸 진범의 놀라운 정체. 2021년 10월 태국 묵다 한주 12세 A양이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과 출산까지 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피해자 A양은요. 소푼 아저씨가 범인이에요. 남몰래 저를 끌고 갔다고요. 이웃에 살던 50대 남성 소폰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전 그런 파렴치한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언해서 지목을 했잖아요. 그 소녀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진짜 특정인을 지목했겠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아이가 한 말이라고 저런 식으로 우겨서 덮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12세면은 증언이 그렇게 애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 이름을 기억했잖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지. 아는 사람인 거지. 소폰이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친자 확인을 위해서 경찰은 피해자 A양이 낳은 아이와 소폰의 DNA를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DNA 검사 결과 피해자 A양의 아이와 소폰의 DNA는 불일치. 오, 자, 그러니까 DNA가 가리키는 범인은 소폰이 아니었던 겁니다. 범인을 좀 착각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당황한 경찰은 수사망을 넓혀 피해자 A양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고요. 용의자들 DNA 검사를 통해 진범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소름 돋는 DNA 검사 결과 피해자 A양이 낳은 딸과 DNA가 일치했던 단 한 사람. 그 진범은 다름 아닌 A양의 친아버지 B씨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왜 저 소폰이라는 사람은 왜? 아니 지금 소폰 얘기는 쏙 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증언을 그럼 조작하기 위해서 아빠가 시켰나? 강제적으로? B씨의 범행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탓일까요? 피해자 A양과 어머니는 DNA 증거에도 불구하고 B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왔잖아. 뭐야? 아니 A양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DNA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B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아니 DNA 증거가 있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는 그건 뭐죠? 난 진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거짓말을 일부러 꾸며내고 이걸 또 믿게 된 게 아닐까? 그럴 리가 없어였겠죠.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DNA가 지목한 범인이 모모라면 2011년 영국의 한 공원. 17세 소녀가 의문의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행히 피해자의 옷 등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 이 DNA를 토대로 검찰은 용의자였던 마흐메드와 아프탑을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범죄 사실을 부인.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아니, 앞서 기사와도 마찬가지로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수사가 왜 난항을 겪죠? 증거가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DNA를 증거로 분명 두 사람이 기소됐는데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건 단 하나의 DNA. 기소된 두 남성 중 한 명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인데요. 검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두 남성을 함께 기소한 이유. 마흐메드와 아프탑 두 남성이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였던 겁니다. 요거는 구분이 안 되지. DNA가 똑같으니까. 똑같잖아.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란성 쌍둥이도 DNA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쌍둥이 DNA 분석은 아직 법원에서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진범이 대체 누군지 사건은 혼선을 빚는 듯 했지만 결국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쌍둥이 중 한 명인 아프탑의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범행 시각, 아프탑의 휴대폰 위치가 범행 장소가 아니었던 건데요. 그렇게 범행 현장에 있던 진범은 또 다른 쌍둥이 마흐메드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결국 2014년 마흐메드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형제인데도 진범이 바로 자수 안 한다. 그건 그렇네. 그지? 저 둘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끝까지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잖아.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4일 공개합니다. 2년 만에 깨어난 진실. 2020년 6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주택가. 40대 여성 완다가 누군가에게 구타당해 피투성이가 돼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흉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그녀는 심각한 부상으로 그만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범인을 꼭 잡아야 될 텐데 뭐 증거 같은 게 안 나왔나요? 사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력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정 무렵 사건 현장 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였을 뿐 그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경찰의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 오로지 피해자 완다의 진술만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는데요. 그렇게 무려 2년의 세월이 흘러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질 무렵 2022년 6월 기적적으로 깨어난 피해자 완다. 모두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완다가 지목한 범인의 뜻밖의 정체는 바로 범인은 오빠. 믿기 어렵겠지만 범인은 평소 완다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오빠 다니엘이었습니다. 뭐야. 다니엘은 동생을 흉기로 공격 후 방치. 사실 다니엘은 평소 폭력적인 성향과 목격자의 증언 때문에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었는데요. 하지만 범인이었던 오빠는 2년 전엔 확실한 증거가 없어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극적으로 깨어난 동생의 확실한 증언으로 체포. 살인 미수 및 고의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범인의 악행. 시간이 흘러도 범인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의지가 이 기적을 만든 건 아닐까요? 진범은 누군가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모모로 돌아간 소녀 살인 사건. 2008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한 부천. 치과 의사 부부의 딸인 14세 소녀 아루시 탈와르가 목에 수술용 메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상을 입은 채 자신의 방 침대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아루시 사망 직후 실종된 집사 45세 남성 햄라지 반자데였습니다. 또 사건 직후에 사라졌으니까 되게 의심스럽긴 하네요. 뭐 당연히 도망쳤다고 생각하지. 네. 근데 저 어린 소녀를 왜 저 나이 많은 그 집사가 왜 그럴 일이 있었지? 자, 그런데 아루시 사망 바로 다음 날 집사 반자데 또한 목에 아루시와 비슷한 자상을 입은 채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살인 용의자도 죽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상처로? 수법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데?
유력한 용의자가 사라진 직후 경찰이 새롭게 주목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아루시의 친부모 탈와르 부부였습니다. 아, 진짜 아니길 바랬는데. 당시 조사관들은요, 집사 반자대와 딸 아루시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알게 된 탈와르 부부가 딸 아루시를 명예살인한 것이라며 정황을 근거로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탈와르 부부는 그저 옆방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공판 끝에 2013년 재판부는 집사 반자대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신원을 모른다고 답했던 점, 딸 아루시의 장례와 범행 현장 청소를 급하게 처리하려 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결국 탈와르 부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0년 뒤인 2017년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했던 탈와르 부부는 결국 항소하고요. 그 결과 재판부는 탈와르 부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아루시 살인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한때 인도를 뒤흔들었던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 과연 소녀를 살해한 진범은 누구일까요?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범죄 전문 기자가 암살당한 이유. 2021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낮 도심 중심부에서 5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64세 한 남성이 총을 맞고 사망. 도심에서 대낮에? 총을 와 이거는 뭐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조직 범죄 같아요. 총에 맞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저널리즘의 아이콘으로 통하던 네덜란드의 범죄 전문 기자 피터 더 프리스. 그는 범죄 관련 특종을 발표하며 네덜란드의 범죄 보고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 저명한 기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한 TV 토크쇼에 출연한 뒤 스튜디오에서 나오자마자 사고를 당해 네덜란드 국민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대낮에 저렇게 충격을 당했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엄청 충격 받았겠었네요. 뭔가 원한 매진을 보여주긴 해, 진짜. 총격 직후 2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2022년 7월 총격을 지시한 사람과 또 다른 용의자 2명까지 모두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지목한 프리스의 살해 주체는 다름 아닌 범죄 조직의 두목 리두안 타기. 아니 근데 수사를 하면 밝혀질 텐데 저렇게까지 해서 살해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프리스는 죽기 전 타기가 연루된 살인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전직 갱단원의 법률 고문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그의 가족까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 실제 타기에게는 암살 리스트가 있었고 그 리스트에 죽은 변호사와 가족 그리고 프리스의 이름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프리스의 죽음 또한 타기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게 처벌이 안 되나요? 리스트만 나와 있는 거지 뭘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아휴, 무섭네, 진짜. 문제는요, 프리스 사망 당시 타기는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자신은 살인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범죄를 부인,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무서운 거 누가 나서겠어요. 그죠? 네덜란드 범죄 취재의 새 역사를 쓴 프리스의 억울한 죽음. 정의를 추구한 그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범이 밝혀져 죄값을 치르길 바랍니다.